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여기 가서. 네, 별로 안 붙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697명 봤으니까 이게 전체 응시 인원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지금 이걸 반으로 나누면 한 350명 정도 봤다는 얘기죠. 350명 정도. 그 중에 3명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건 뭐냐면은 전체 합격자가 이만큼 되니까 이 다음에 많이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면 다음에 또 되실 수도 있죠. 저 진행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3월 24일 그 발송배정 기숙사 기본관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오늘 이제 3월 24일이고요. D-Day는 140일 남았습니다. 이제 140일로 따지면 한 달을 4주로 보면은 이게 지금 20주니까 한 5달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면은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96회. 그 인원을 잠깐 보면 건축은 4명, 발송은 3명, 소방은 9명, 그리고 안전 8명, 응용 1명입니다. 안전이 의외로 이제 그 시험 보는 인원에 비해서는 좀 많은 인원이 합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요. 이 옆에 보시면 이제 발송배전 합격 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났으니까 그 전에 혹시나 하셨던 분들도 이제 역시나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7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점차 그 발송배전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명수가 늘어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이 늘어나면 그만큼 합격자도 좀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보시면 다 20명 정도씩이 꾸준히 합격을 했었습니다. 2010년 때는 35명을 합격해서 한 6%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3%부터 6%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시험 발표에서는 3명밖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12일 날에는 뭐 이 개수로 봤을 때는 한 17명 정도가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 5개월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번엔 이 합격 인원에 들어가시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까지 이제 또 필기 이서 부분을 좀 주로 해드렸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은 이서 부분보다는 이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1장, 2장, 3장 부분에 대한 관련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저번 주에 이제 그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억나시나요? 가공성전선로인데 예를 들어 가공성전선로의 그 구비 조건, 전선의 구비 조건 설명드렸었고 전선의 종류를 구조, 재질, 조합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의 허용전류, 안전전류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었고요. 켈빈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빈도수가 좀 작고 배점도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선의 이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4m, 9m 해가지고 중간에 2개의 이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3.23m가 나온다.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저번 주에 마지막에 이제 전선의 진동과 도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진동과 도약이 여기 보시면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페이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2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세 설명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옵셋이 나오는데 그 옵셋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애자의 종류, 그리고 애자의 구비 조건,
그리고 애자의 섬납, 전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애자의 정기적 특성에서 전압 분포가 어떻게 되고 초호환이라든가 초호각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또 애자령 개수의 결정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책에서는 사실상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기본서에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10점이나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림으로 좀 첨가 설명을 드린다든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은 가공 전설용 지짐을 해가지고 6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68페이지, 69페이지 해가지고 철탑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성질상, 형태상, 구조상 이렇게 사용 목적상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시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가지 구분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사용 목적상에서 A, B, C, D, E 해가지고 각도에 관련돼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케이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도 이제 가공이나 한전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케이블을 가져와 봤습니다. 22900 ACSR 케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꼬임이 틀려지거든요. 단선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저번에 N이 1일 땐 6개, N이 2일 땐 1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산하는 식도 말씀을 드렸고요. 3의 N에 N 플러스 1의 D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실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54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이제 지중 송전술로에서 여러분들이 그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 반도전층이 있고 절연체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 반도전층이 있고 이제 차폐층 그러니까 부풀음 테이프 같은 게 들어있는 이런 차수층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성선이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시스에 관련된 부분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런 시스들이 들어가 있고 맨 바깥쪽에 이제 외피 부분 플라스틱이죠. CV, XLP 얘기하는, 폴리에틸렌 계열의, 아니면 가교 폴리에텐 계열의, 이제 외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154 케이블이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스캔인지 400스캔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에 이제 접속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3장에서 보시면 이걸 이제 기중 접속을 하든지, 중간 접속을 하든지, 이런 EBA, EBG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공 송전선로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또는 전선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첫째 시간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진 케이블은 어떻게 되고 또 보시면 전력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포설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사진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서 교재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22.9kV에 대한 FR-CNCOW 케이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00스퀘어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400스퀘어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따 쉬는 시간에 앞에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풀은 테이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요. 여기다 물을 붙이면 진짜 부풀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PT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8월 달에는 합격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의 전선의 구조와 특성 부분입니다. 이게 한전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6도체죠. 이제 154는 2도체, 345는 4도체, 765는 6도체. 여러분들이 이게 6도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송전용 전선의 구조 및 특성.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요. 전선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사진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CSR이 있고 TACSR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샤가 있고 H스타샤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ACSR, TSCSR, 스타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가공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 대해서 케이블에 대해서 또 쓰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지중 송전선에 가시면은 지중 송전선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있죠. 그 케이블이 이제 새로운 케이블로 해가지고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에 보시면은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제가 나옵니다. 한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세 가지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제 XLP 케이블, OF 케이블, POF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가공선전솔에는 ACSR, 경동선 ACSR, 그 다음에 TSCSR, 스타샤 이렇게 3개 정도. 그리고 지중해 가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2가지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XLP 케이블, OF 케이블, POF 케이블이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쓰시고요. 근데 이제 가공송전선로에서 송전 용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케이블을 썼다 그러면 지중 송전선로에서 쓰는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 대한 케이블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 케이블이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종류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갔습니다. 콘덕터에 대한 종류들이고. 여기 보시죠. 이제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선이 있고, 저번 시간에 연입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치율에 따라서. 그 연입률이 여기에 관련된 그 L에 관련된 L0하고 L에 관련된 그 부분이라고 제가 피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케이블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얘는 이쪽으로 꼬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꼬임들도 여러분들이 실물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 여러 가지 이제 재질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가공성전선로 부분이 ACSR 410스퀘어 내지 480스퀘어를 쓰는데요. 480스퀘어에 대해서 레일과 카디날이 있습니다. 카디날은 이제 뜸북이고, 레일은 이제 홍관조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용어들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좀 틀려지는 겁니다. 중성선의 크기가 틀려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T의 굵기가 틀려지죠. 계산 단면적이.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알루미늄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480스퀘어로. 하지만 중성선에 대한 이 부분이 33스퀘어하고 62스퀘어죠. 얘가 조금 더 두껍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장 강도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단선이나 연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좀 더 실물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싱글 레이어, 투 레이어, 쓰리 레이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선이 꼬임이 틀리죠. 전부 다. X자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전선이 꼬임이 풀려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선이 단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버드케이지처럼 외형이 부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진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를 공부를 하시지만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들도 처음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갈수록은 설명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기본서 위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이제 4장에 보시면 이제 선로정수와 코로나 부분에서 이 등가 성간거리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인덕턴스의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엔도체하고 왕복 2도선 그리고 왕복 3상 1회선 송전선로에 대해서 등가 성간거리를 계산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해가지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덕턴스의 계략값이 3개가 있었는데요. 최 차장님, 인덕턴스의 계략값 3가지가 뭐였죠? 인덕턴스의 계략값 3가지. 1번, 2번, 3번. 예. 예. 자기 인덕턴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이 3가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왔을 때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자기, 상호, 작용.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송전전 전선의 특징인데, 하중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 면적과 스틸의 면적에 따라서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얘가 인장 하중이라든가 이런 걸 견디기 위해서 중간에 뭘 썼다고요? 여기 스틸을 썼다고요. 왜냐면 알루미늄이 그때 도체 도전율이 61%라고 그랬죠. 근데 스틸은 10%밖에 안 됩니다. 경동선은 90%가 넘어가고요. 근데 경동선수 쓰면 인장 강도 약하니까 쉽게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 송전솔로에 배우는 게 이제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서 막 흔들리다 보면은 이제 전선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끔 중간에다가 뭘 넣었다? 스틸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질에 따라서 뭐 경동선이 ACSR 합성연선이었죠. 합성연선에 또 어떻게 재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합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장 강도라든가 송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지더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ACSR하고 스타샤가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죠? 가공 송전술의 송전 용량이라고 증대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죠? ACSR에서는 얼마를 지금 보내고 있나요? 허용전류가 330스케에서 720A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샤에서는 330스케에서는 얼마를 보내주고 있죠? 1425A를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스퀘어인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 송전술로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 이 케이블만 바꿔도 송전 용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은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다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자료를 보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S가 이제 슈퍼라는 부분이고요. T는 이제 서멀, 그러니까 슈퍼 서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열을 더 강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규격들 나왔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97, 160, 240, 330, 440, 480, R. R이 레일입니다. C는 카디날이고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장하중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인장하중이 왜 97이 큰지. 여기 보시면 이제 연선 구조가 꼬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보여지고요. 꼬임 방향이 내층부터 SZ, SZ 이렇게 교대로 꼬임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꼬임 특성은 균등하게 이제 부담을 하기 위해서 또는 풀림 때 나지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선 이제 연선과 긴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뒤에 쭉 나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요. 연선할 때 S는 이렇게 Z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써주시라는 얘기죠. 잘 모르더라도. 이 버드 케이지입니다. 전선이 회전으로 일어나가지고 아까처럼 외층에 꼬이는 겁니다. 외층 소선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버드. 쇠장처럼 이렇게 꼬아졌다는 얘기죠. 그걸 버드 케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최외층 소선이 풀리다 보니까 안에 전선이 단선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이제 브레이킹 다운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제 회전 방지용으로 하기 위해서 연선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성별 기술 용어 해설집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공선에서 이제 긴선을 하기 위해서 연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선은 뭐다? 철탑의 전력선과 가공지선을 포설하는 작업이다. 연선이. 긴선은 포설된 전선을 장치에 고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선공사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면 요 트랙터 같이 보이죠? 근데 이 트랙터 같은 게 사실 지중 케이블에서도 이걸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154 변전소를 2개를 시설을 해봤지만 시설하면서 제가 직접 그 케이블에 대한 것들도 다 감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잘라가지고 온 케이블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 200스퀘어, 400스퀘어, 630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감리를 했었는데 그때 여기 보시면 바퀴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를 빼가지고 위에다 올려가지고 드럼을 이용해가지고 케이블을 감거나 드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공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블을 길게 감아 올 수 있는데, 지중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 드럼당 케이블을 감는 거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0에서 200m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통상 한 300에서 한 400m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케이블을 감아가지고 옵니다. 그럼 해저 케이블은 어떡하냐? 우리나라 지금 해저 케이블이 몇 킬로미터 정도가 되죠? 100km가 넘습니다. 지금 또 진도에서 지금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케이블도 지금 한 105km가 넘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떡하냐?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블들은 한 번에 다 감아야 됩니다. 한 번에 다 감아가지고 어디다 실느냐? 배에다 실어야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에서 케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포설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배에다 케이블을 다 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케이블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포설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럿 와이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송변전 보호 방식에서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가공지선, 전력선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옵셋 부분들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전선에 제가 그 진동과 도약에서 저번에 미풍 진동을 설명을 드렸고요. 갤러핑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슬리트 점프만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헬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끄는 방법들, 그리고 환경장애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중에 풍소음, 코로나 소음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765 같은 경우는 이게 복도치다 보니까 복도치 사이에서 이게 흔들리면서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선에다 이렇게 스파이럴 레일이라고 해가지고 전선을 꼽니다. 꽈배기처럼. 일반 전선이 가는데 그 바깥에다 이렇게 한 번씩 꽈줍니다. 그럼 이제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자료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풍소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스파이럴 로드입니다. 일반 전선에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꼬였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꼬아놨죠. 그러면은 전선에 대한 풍소음을 줄여줄 수 있더라. 근데 이건 기존 선로의 경우, 기존 선로에 대해서 풍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시설을 해야 되지만, 신설 선로 같은 경우는 아예 풍소음이 적은 그런 전선을 깔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765 쪽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나중에 혹시 면접에 가서, 아니면 지금 가공을 하시니까 면접에 가서 이런 부분은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내가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소음에 대한 크기들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미풍진동 저번에 설명드렸죠? 칼만 아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선이 있으면 전선의 주위로 이렇게 바람이 흐르다 보니까 그 뒤에서 와류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칼만 아르해가지고 여기서 교번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전선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바로 미풍진동이다. 근데 풍속은 얼마다? 1에서 7m. 높은 진동수와 낮은 진폭으로 진동을 한다. 단도체 송전선로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다도체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미풍진동이 간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동 감소 대책에 대해서 복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면적이 적어지니까. 뒤에서 와류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변력이 적게 작용을 하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체 송전선로의 경우는 소도체 상호간의 간섭으로 미풍진동 발생이 적은데, 이제 이도체 같은 경우 서브스판 진동이라 가지고 두 도체가 서로 사이에서 진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갤러핑은 뭐냐? 갤러핑이나 슬리트 점프가 나오면 눈을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눈. 갤러핑은 전선의 착선, 눈이 붙은 겁니다, 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날개처럼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비행기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비행기처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에 흐르는 공기 흐름하고 밑에 흐르는 공기 흐름이 틀립니다. 얘가 더 길겠죠, 흐름이. 근데 공기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뜨는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양력처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은 공기가 빨리 흘러야지 여기서 흐른 공기하고 빨리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빨리 흐르니까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갖다 놓고 위에를 손을 팡 치면은 종이가 흔들리죠. 그것처럼 얘가 흔들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근데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진동수는 적은데, 진동수는 이제 천천히 진동을 하는데,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후류에 의한 진동. 아까처럼 뒤에서 칼만 아류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풍속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요때는 이제 풍속이 좀 틀려지죠. 앞에서는 미풍 진동이다 보니까 1에서 7m. 얘는 7에서 18m. 그러니까 풍속에 따라서 생기는 진동 현상들도 다 틀리더라. 요게 섭습한 진동입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 있었는데 두 가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양쪽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롤링, 트위스팅, 꼬이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버티칼로, 위아래로, 얘는 허리전탈, 옆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부분이 섭습한 진동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있던 선로가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깥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바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선 하나하나가, 요 선 하나, 요 선 하나가 다 따로따로 논다. 그게 섭스판. 섭이 이제 가운데니까 스판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위아래로, 아니면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브레이션, 뭐 진동인데, 여기 미푼 진동, 단도체 선로. 그 다음에 강체형 진동 같은 경우 이도체. 그리고 소균 간의 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까처럼 사도체 선로에서는 소균 간에 대한 진동 등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페이서를 설치하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스페이서는 아까처럼 중간에 그 사도체가 서로 붙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스페이서 댐퍼하고 있습니다. 댐퍼는 뭐냐? 진동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페이서 댐퍼 같은 것도 설명드릴 거고, 토셔널 댐퍼, 그리고 여러 가지 댐퍼가 있죠. 아머로드, 스톡 브릿지 댐퍼, 토셔널 댐퍼, 토셔널 브릿지 댐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 댐퍼는 뭐라고요? 소도체의 미풍 진동과 소균간 진동 감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금구류다. 금구류. 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쇠덩어리. 이제 애자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조금 이따, 둘째 시간에 애자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럼 애자도 어떻게 되냐? 자기입니다. 자기인데 위아래 금구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시멘트로 접착을 해가지고, 왜냐면 쇠덩어리가 있어야지 어디 고정이 될 거니까. 애자에 쇠덩어리를 달려가지고 어디다 붙이는 그 금구류에다가 중간에 절연을 하기 위해서 애자에 대한 자기를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페이서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 이거는 이제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철탑이 하나가 또 무너졌었죠. 저쪽에. 예? 하나가 이제 바람에 그 설치 공사를 하다가 하나가 넘어지면서 옆에 거를 또 하나를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거는 옛날에 매미라는 그 태풍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이제 태풍의 이름들을 여러 가지 바뀌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너졌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성변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착설, 착빙, 바람, 연진해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라고요. 왜냐면 애자하고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전선의 진동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낙뢰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더라. 역시. 그래서 낙뢰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죠? 섬낙, 역섬낙, 경간엽섬낙.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요 진동과 도약에서 딱 옵셋이 나오면은 바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 이런 거다. 근데 태풍은 뭐라고요? 17m 이상의 열대성 적이야. 아까 어떻게 됐죠? 밑에 1에서 7m, 7에서 18m였죠? 진동 부분이. 그 17m 이상은 태풍이라는 얘기입니다. 허리케인, 타이푼, 돌풍, 여러 가지가 있죠? 타이푼, 사이클론, 윌윌리, 허리케인. 이와 같이 이름이 틀려지는 것 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강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넘어가고요. 태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이렇게 매기,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아가면서 맞춰준다. 한번 넘어가고요. 매미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철탑들이. 이런 호우 같은 것도 넘어가고요. 바람. 이제 바람이 아까 진동이라고 그랬죠. 그 진동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뭐라고요? 전선의 진동에서는 미풍 진동, 후류 진동, 갤러핑,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미풍 진동하고 갤러핑 정도가 나오고요.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소균간 진동 정도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슬리트 점프라든가 섭스판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소경관 진동이 바로 섭스판 진동이라는 얘기죠. 아까. 그러니까 말을 틀리게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채점자가 문제를 낼 때 말을 틀리게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요 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체에 대한 스페이서입니다. 전선 진동에 의한 소선이, 외선이 손상이 되는 경우. 이제 진동에 의해서 소선이 됐을 때하고 응력에 의해서 소선이 됐을 때는 좀 틀려집니다.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선 끝면이 어떻게 되죠?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이제 장력에 의해서 끊어지는 경우. 엿을 딱 먹다가 엿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서 끊어지죠? 그러니까 엿 같은 게 끊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늘어나니까. 얘도 늘어나면서 끊어지면 그런 식으로 끊어질 텐데, 진동에 의해서 끊어지면 순간적으로 가다가 탁 끊어지니까, 이런 단면 같은 게 탁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고 같은 거 났을 때도 이런, 보면은 그런 것들을,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사고가 났는지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법이 될 거고요. 트위스팅, 키싱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낙내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낙내 부분이 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AW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반구체법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그림들 같은 걸 하나 네온과 대지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어떻게 되는지 네온의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그때 이제 전위 부분이 거꾸로 이렇게 가는데 전류는 이렇게 가더라. 전위하고 전류의 방향이 틀리더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낙내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가공지선 같은 게 탈락됐을 때 이게 뭘까요? 예? 만성 씨, 이게 뭘까요? 예? 풍선 같은 게? 최 차장님? 이게 뭘까요? 예, 항공장애등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지나다니면서 뭘까 하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물어봤었죠. 이게 항공장애등. 왜냐면 철탑이 60m가 넘어가는 경우. 헬기가 지나가다가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산불 같은 거 하러 갔다가 밤에 가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헬기 같은 거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장애등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 뭐 몇 층마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하나 달려있고 위에 달려있죠. 깜빡깜빡거리죠. 그거 대신에 여기서는 깜빡깜빡거리는 거를 이쪽에다 전선에다 못 달지 않습니까? 가공지선에다. 그래서 이런 항공장애등을 장애구를 달아가지고 식별이 가능하게끔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철탑에다 색깔을 틀리게 해가지고 뭐 흰색, 주황색 해가지고 교차 색깔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서도 식인성이 좋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자 같은 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애자가 여기 근구가 있고 밑에 근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기 성분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절연체의 정기적인 절연 길이를 길게끔 하기 위해서 우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주름이 같이 있죠. 실제 거리는 여기하고 여기 거리지만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할 때는 요 표면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기적인 거리는 길어지는 겁니다, 애자는. 그래서 핀애자, 예? 현수애자, 장간애자, 그리고 뭐가 있죠? 지지애자. 그리고 또 한다면 내염, 내무애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배울 때 핀현, 장지 이렇게 애우셔가지고 답안을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핀애자는 어떻게 되고 현수애자는 어떻게 되고 장간애자는 어떻게 되고 지지애자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써주시려면 핀현, 장지라는 키워드가 안 나오면은 답안을 못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장간애자는 뭐냐? 이게 긴 겁니다. 길이가. 대신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절연은 잘 되겠지만 약해지겠죠? 이런 내용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건 지금 낙내가 쳐가지고 얘가 지금 절연이 파괴되면서 다 빠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볼형, 볼소켓형, 크레비스형 해가지고 요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면 나중에 2장 가공성전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들 그림 그리고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오늘은 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낙내에 대해서 섬락이 뭐라고요? 플래시오버.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다른 쪽으로 파격이 되는 거죠.
그 플래시 오버가 나는 부분인데 역삼락은 뭐라고요? 가공지선에서 이따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가공지선에서 섬락이 치는 겁니다. 철탑이나. 근데 그게 가공지선의 철탑에 접지가 돼 있으니까 땅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전선로로 애자를 통해서 거꾸로 넘어간다 이거죠. 섬락이. 그래서 거꾸로 넘어간다 해서 역선락이 되는 겁니다. 경관 역선락은 선과 선 사이에서 역선락이 일어난다. 거꾸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선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철탑의 접지정이 커서 넘어갔으니까 철탑의 접지정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설지선이라든가 침상접지봉을 이용해가지고 그 철탑의 접지정을 저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해안가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 변전소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접지정치를 낮추기 위해서 한전에서 계산하게 되면 뭐 2옴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 변 같은 거, 인분 같은 걸 막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접지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접지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안반 지역에 설치하는 가공 철탑 같은 거 나중에 보면 산 위에다도 설치합니다. 산이 안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설치를 하다 보면 접지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접지장 저감제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 접지봉은 깔고 거기다 접지장 저감제들을 묻어가지고 접지장을 낮춰주고 또 뭐 요즘 보면은 접지장을 저감하기 위한 인위적인 저감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엑사이티라든가 이런 접지들도 나와가지고 중간에다가 봉을 박습니다. 봉을 박아놓고 거기다 접지장 저감제를 넣어가지고 계속 그 접지장을 저감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화학작용에 의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착비행 이것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변전소의 착설이 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4월 7일 날 지금 변전소 견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아무도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그건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4월 7일 날 같은 경우는 한번 변전소 견학 8당 수료가고 동서울 변전소를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좀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수업을 한 번 정도는 빠지고 그 견학의 오히려 더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한전에 근무하신 분들은 쉽게 가서 보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가서 보는 게 오래 남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것들이 저는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 했습니다. 뭐 유전정접 테스트도 제가 다 해봤고 부분방전도 다 해보고 전력구도 들어가 보고 케이블도 제가 다 퍼스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변전소 지어보고 다 해봤으니까 이제 발성배전에 나오는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오래 남아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러려면은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전선이 착설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꼭 회오리처럼 보여지죠? 착비. 아까 슬리트 점프에서 뭐였죠? 슬리트가?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이. 슬리트나 갤러핑이 나오면 항상 눈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눈. 착비. 몇 센치죠? 한 14cm 정도가 착빙이 됐다는 걸 합니다. 착석, 눈이 쌓였다가 이제 슬리트 점프는 이 눈이 녹으면서 하중이 줄어드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튀어오르겠죠? 그래서 슬리트 점프는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착설이 돼 있는데 A, B, C가 여기서 보시면은 슬리트 점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면서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었나? 전선이 탈락하면서 이렇게 점프가 일어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리트 점프가 바로 그겁니다. 얼음 폭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가끔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박이니. 자, 애자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애자가. 이건 현수애자입니다. 왜냐면 여러 개를 달았으니까. 나중에 애자의 여러 가지 그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수애자는 몇 개를 달습니다. 22,900은 현수애자 몇 개를 달죠? 최대리님? 최 차장님? 22,900원 현수애자를 몇 개를 달죠? 예? 앞에 이렇게 이따가 밖에 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2개를 답니다. 예?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안 좋으니까. 22,900인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가공지선을 써가지고 그 직접 접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중 접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전압에 걸리기 때문에 2개만 걸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66kV로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정도 걸고요. 그 다음에 1호 4축에 가면 한 8개에서 한 13개. 그리고 3, 4, 5축에 가면은
한 18개에서 23개. 그러니까 1호선은 한 10개, 3호선은 한 20개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보통 9개에서 11개 정도를 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세봤습니다. 막 이렇게. 눈 아프게 이렇게 애자가 몇 개 달렸네 이렇게도 세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하시면 오래 머릿속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죠. 현수회가 다 달렸는데 정기적인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거리가 되는데 이 애자 때문에 애자에 고드름이 달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지금 쇼트가 나죠. 그러니까 정기적 거리가 자꾸 준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 거리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인 거리가 주니까 정전율량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나중에 섬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섬락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써주시면 되고요. 전선의 늘어진 부분. 보면은 전선의 착설 또는 착빙동으로 인해가지고 전선이 늘어지는 부분.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거워지니까. 전선의 늘어짐. 갤러핑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라고요? 비대칭성. 빙설이 날개같이 작용하므로 상호작용으로 전선이 계속 저주파로 진동하는 현상. 수십 센치에서 수십 미터. 이 전동의 미풍 진동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뭐 0.5에서 2m 정도를 2배 정도를 뭐 3m에서 10m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갤러핑 발생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갤러핑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죠? 섬락이 일어나겠죠? 경관역선락이. 이런 식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거고요. 갤러핑이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전선의 진동과 도약에서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에서 아톡스, 베톡 이렇게 외웁니다. 한 5가지에서 6가지. 아가 뭐? 아머로드. 아톡, 스톡 브리지 댐퍼. 스페이스 댐퍼. 베이트 댐퍼. 토셔널 댐퍼. 토셔널 브리지 댐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아머러드가 뭐냐면 전선을 이제 더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장력을 좀 더 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 케이블에 대해서는 인장 하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케이블의 재질이 있으니까 얘가 견딜 수 있는 인장 하중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하중 부분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경관도 정해져 있죠. 그럼 진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무게 부분에 대해서 진동하는 부분이 고유 진동 주파수하고 맞아 떨어진다. 저희가 이거 흔들다 보면 무게가 무거우면 좀 더 흔들기 힘들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다 그래서 무게를 틀려주기 위해서 이 끝에 뭐죠? 여기 끝에 토셔널 점프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무게를 통해 가지고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끝에서 진동도 흡수하지만 무게를 달으니까 뭔가 달았으니까 무게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진동도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상간 스페이서 아머로드도 달고 상간 스페이서도 달고 이런 것들을 갤러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상간 스페이서입니다. 이제 교락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처음에 저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고속도로에 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교락편이라고 가지고 교락편 나중에 이제 경관 엽성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한다? 교락편을 설치한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염진의 부분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조류에 의한 대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생깁니다. 설탁 부분.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친화형 옥내 변전소, 지하 변전소. 여러분들이 이제 변전소에 가시면은, 변전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는. 지중 케이블이겠죠? 이제 3장의 지중 성전설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중 성전설로 해서는 뭘 쓴다? CV 케이블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XLP 케이블을. 예? 1200스퀘어, 2000스퀘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경우인데 OF 케이블을 씁니다. POF나 OF 케이블을. 1200스퀘어, 2000스퀘어를. 그럼 그 안에 OF는 오일이 들어가 있죠. 오일 필드. 예? POF는 파이프에 오일 필드 케이블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파이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틀립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그 압을 조정을 해주기 위한 PT, 프레셔 탱크가 있습니다. 그 프레셔 탱크의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고요.
철탑의 종류가 있다가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어떻게 구분을 한다고요? 성질상, 형태상, 그리고 사용 목적상.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철탑을 분류하셔.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이게 나와줘야지만 답안 첩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근데 여러분들 사용 목적상에 의한 분류가 많기 때문에 직선 철탑, 각도 철탑, 보강 철탑 나와 있는데 A, B, C, D로 나온다. A, B, C, D 이렇게 나오는데 각도에 따라서 막 3도, 20도, 30도, 30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보강 철탑은 10기마다 1기, 특수 철탑은 뭐다 해가지고 1도, 3도, 20도, 40도, 60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이제 ACSR 410 스퀘어, 330 스퀘어, 뭐 480 스퀘어, 아까 봤던 그런 스퀘어들도 97, 160, 뭐 240, 330, 410, 480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써주시면은 조금 더 점수를 받겠죠.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는 이 가공성전설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이 미비하더라도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읽어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좀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을 공부하는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철탑, 옵셋, 갤러핑, 슬리트 점프, 하중 부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도 측정 방법, 연선, 긴선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 TACSR, 스타샷, 케이블 나와있죠? 그 케이블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있다는 얘기죠.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스페이셔, 그리고 철탑의 구성 영역, 버드 케이지 또 나와있죠? 낙뢰 표시기. 실제로 이제 변전석에 가면 낙뢰 표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기 뭐였죠? 역선낙 나와있죠? 그리고 전선의 풍소음, 해가지고 스파이럴 로드.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이고, 뭐 환경대책 설계라든가 뭐 고스트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빨리 넘어가 보면은, 철탑의 구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구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러핑 나와있죠. 옵셋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옵셋이 뭐라고요? 아까처럼 진동에서 탈락이 됐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옵셋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탈락되더라도 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그 등가 선간 거리가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옵셋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옵셋이 적은데 다설지구,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빈도가 올라가겠죠? 그때는 옵셋이 더 커진다. 그래서 얘는 작게, 그 다음에 얘는 길게, 얘는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에는 딸랑 그림밖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고 답안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착설의 빙하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전선이 충돌이 일어나거나 슬리트 점프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드렸고요. 하중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자료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스타샷. 아까 제가 가공성존슬로의 송존 용량 증대 방안으로 ACSR이나 스타샷이나 ACSR이나 스타샷 케이블을 쓴다고 그랬죠? 스타샷 케이블은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요? 조류 증가로 인한 선로 용량이 부족할 경우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 증대 방향으로 스타샷 케이블이 개발됐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알루미늄의 내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르코늄을 첨가. 아까 온도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2장에 보시면 전선의 허용전류, 안전전류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용량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변압기도 OA, FA가 다 용량이죠. 팬을 돌려가지고 온도를 낮춰줌으로 해가지고 용량을 키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허용온도는 몇 도? 210도입니다. 일반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연속 허용전류는 90도, 단시간 허용전류는 100도에서 130도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연속 허용전류가 210도니까 순시 허용전류는 240도니까 훨씬 견딜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ACSR보다 약 2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까 여기 700A인데 여기 1400A 보이시죠? 근데 가격이 문제란 얘기죠. 2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억제되고 뭐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손실이 약 1.8%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크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전선 가격이 3배에서 7배 정도로 고가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송전 용량을 증가를 시키려는데 철탑을 다시 또 깔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압을 올리고.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전압을 올리면 됩니다. 용량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전압을 올리려면 철탑도 새로 시설을 해야 되고 철탑 크기도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떡하죠? 그럼 케이블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그 철탑이 무너진 것도 용량 증설 때문에 옆에 철탑을 세우다가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때 무너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스페이스 댐파는 뭐냐? 아까 보셨던 스페이스 댐파에 대한 설명들, 철탑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전선 벌어짐 현상. 아까 나왔죠. 전선 해적, 알루미늄 소선의 늘어남, 전선의 밀림 등에서 버드 케이지가 발생한다. 버드 케이지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뢰 방지, 침상적지봉. 아까 침상적지봉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침상적지봉이 아까처럼 내격이 쳤을 때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철탑에다가 매설지선에 침상적지봉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지 저항을 증가시켜주는 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보면 솔 이렇게 청소하죠. 그것처럼 이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봉에.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더 넓어질 거 아닙니까?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접지 저항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어떤 부분이 생기면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그냥 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선에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부분을 해가지고 방전이 더 잘 된다는 얘기죠. 대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지 임피던스를 저감시킨다는 얘기죠. 대지 방전을 일으키도록 서지 임피던스를 저감시켜 철탑의 전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서지 임피던스가 나오면 특성 임피던스가 나오고 고유음 임피던스가 나오죠. 조금 이따 이제 4장, 5장에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번 딱 설명을 드린 게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게 저쪽에서 설명했던 요약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때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감절연, 전절연 이런 부분 나옵니다. 나중에 절연이 없죠. 왜? 애자에서 있다가 애자련 개수를 결정할 때 이런 절연협조도 고려를 합니다. 상비 대지전압의 4배 이하로. 그럼 뭐였죠? 이상전압에서 나왔었죠? 피레기에 대한 부분들. 충격비도 나옵니다. 여기서 또 똑같이. 충격비 저번에 피레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충격 방전 개시전압하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하고의 비가 충격비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절연 간격, 환수해자에 대한 특성, 조가식 점퍼 장치가 뭐고, 스페이서 댐퍼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서 링 로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안전하게끔 이렇게 링으로 바깥에 로프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765 같은 건 한 8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80m에서 100m면 몇 층일까요? 50층, 60층입니다, 막. 예? 그런데 올라와서 작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전적인 부분을 단다. 뭐, 애자를 검출하는 방법, 뭐, 폴리머 애자가 뭐고, 역삼락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삼락에 대한 전위 계산하는 방법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풍소음 나왔죠, 아까? 그림에서. 스파이럴 로드가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꼬은 거. 풍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선에다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졌다.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10점짜리로 나오면 그냥 알고 있으면 쓰는데 모르고 있으면 못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공성전설로는.
지중성전설로 부분도 조금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지중성전설로 부분도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시죠.